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15년에 걸쳐 평생의 인연을 되찾게 된 40대 후반 남자입니다. 아직도 이 일을 생각하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다가 먹먹해지는데요. 신혼여행에서 사라진 아내를 15년 만에 다시 만나게 되면서 제 인생에 겪을 수 있는 모든 일을 이 시간 동안 다 겪은 것 같아요. 여러분도 제 사연을 들으면 정말 현실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인가 싶으실 겁니다. 믿기 힘든 그 이야기 지금부터 털어놔 보겠습니다. 저는 대학 졸업하고 100군데가 넘는 곳에 이력서를 넣었어요. 대기업 입사는 벽이 높았고 중소기업에 입사해 2년차 직원으로 일하던 때였습니다. 그때 회사 워크숍에서 새로 들어온 신입사원들을 보게 됐는데요. 격리로 들어온 김수진이라는 신입이 있었어요. 그녀는 첫인상부터 남달랐습니다. 다른 신입들은 어색해하며 구석에 있었는데 밝게 웃으면서 선배들과도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더군요. 워크숍 둘째 날 저녁, 회식 자리에서 우연히 수진과 마주 앉게 됐습니다. 선배님, 마케팅팀이시죠? 앞으로 잘 부탁드릴게요. 뭐든 말씀하세요. 그녀가 먼저 인사를 건네왔는데 그 순간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25, 첫사랑이 찾아온 거죠. 그 이후로 아내와 저는 급속도로 가까워졌습니다. 연애한 지 6개월쯤 됐을 때 아내는 자신의 과거를 힘겹게 털어놨습니다. 사실 저 고아원에서 자랐어요. 오히려 그런 그녀가 더 애틋하게 느껴졌고 제가 그녀의 가족이 되어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3년의 연애 기간 동안 수진이는 제게 완벽한 여자친구였어요. 다정하고 배려심 깊고 사람 챙기는 마음 씀씀이가 예쁜 사람이었죠. 야, 넌 진짜 복 받았다. 수진 씨 같은 여자 어디서 또 만나겠냐? 얼마 뒤 우리는 결혼을 하기로 했고 모든 준비는 순조롭게 진행됐습니다. 그런데 결혼식 한 달 전쯤 이상한 일이 하나 있었어요. 예단 준비를 마치고 축하주를 마시던 중 아내가 취기가 올랐는지 미안해, 내 동생 수연아. 나만 행복해지려는 거 아니야. 정말 아니야. 갑자기 슬픈 눈빛을 지으면서 중얼거리는 겁니다. 며칠 후 그 이야기를 다시 꺼냈더니 처음엔 피하려고 하더군요. 수연이가 누구야? 너 고아원에서 자랐다고 했잖아. 가족이 있었어? 아니에요. 헛소리예요. 그날은 너무 취해서. 그러더니 한참을 망설이다가 고백했습니다. 사실 저한테 쌍둥이 동생이 한 명 있어요. 수연이. 충격적이었죠. 2년을 사귀면서 한 번도 동생 얘기를 안 했다니 말이에요. 뭐라고? 쌍둥이 동생? 왜 그걸 지금까지 숨긴 거야? 그 애는 절 싫어해요. 아니, 증오한다고 해야 맞을 거예요. 아내 말에 저는 더 당황했습니다. 어릴 때 저희가 입양될 뻔했는데 그 집에서 저만 데려가겠다고 했어요. 똑같이 생긴 일란성 쌍둥이인데 왜 본인만 그런 취급을 당하냐고. 어린 마음에 상처가 컸는지 그때부터 수연이가 절 많이 싫어했어요. 눈물까지 흘리며 말하는 걸 보니 마음이 약해졌죠. 그럼 같이 한번 볼까? 그래도 하나뿐인 가족인데. 오빤 절대 안 돼요. 무슨 일 생길지도 모르고. 제발 더 묻지 말아줘요. 결혼식에도 안 부를 거예요. 오빠랑 엮이게 하고 싶지 않아요. 뭔가 석연치 않았지만 너무 괴로워하는 모습에 더 이상 묻지 않기로 했습니다. 결혼식 당일 아침, 아내는 유독 불안해했습니다. 메이크업을 받으면서도 계속 휴대폰을 확인하고 대기실 문을 자꾸 쳐다봤죠. 불안할 때 손톱을 뜯는 버릇이 있었는데 그 모습이 계속 보이는 겁니다. 수진아, 뭐가 그렇게 걱정돼? 많이 떨려? 저기 혹시 이따가 식장 문 닫아달라고 할 수 있을까? 왜? 뭐 설마 동생 때문에? 그냥 초대받지 않은 사람들이 올까봐. 그런데 시작 직전 아내가 화장실 갔다 오겠다며 나갔다가 15분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아 식 시작 전에 발칵 뒤집혔습니다. 신부님 어디 계세요?
곧 시작하는데 빨리 오셔야 돼요. 빨리요. 주차장에서 아내를 발견했습니다. 누군가와 통화하며 울부짖고 있었어요. 오지 마. 제발 오지 말라고. 내가 이렇게 빌게. 오늘만큼은 제발. 누구한테 오지 말라고 한 거야? 혹시 동생? 아니에요. 아무 일도 아니라니까. 들어가요. 빨리. 하객들이 기다리잖아요. 뭔가 불길했지만 하객들이 기다리고 있어 일단 식장으로 들어갔습니다. 결혼식은 무사히 끝났고 하객들도 모두 축복해줬어요. 하지만 아내는 식이 끝날 때까지 계속 긴장을 놓지 못했습니다. 다음날 제주도로 신혼여행을 떠났습니다. 김포공항에서부터 아내는 이상하게 행동했어요. 왜 이렇게 불안해? 어제도 그렇고 뭐 걱정되는 거 있어? 아니에요. 신혼여행이 실감이 안 나서 그래. 우리 정말 제주도 가는 거 맞죠? 비행기 안에서도 아내는 제 얘기에 집중하지 못하고 계속 창밖만 내다봤어요. 제주공항에 도착해서 렌터카를 빌릴 때도 주변을 살피는 모습이 역력했죠. 제주도에 도착해서 스위트룸에 체크인을 했더니 그제야 마음을 놓는 것 같았죠. 와, 바다 색깔 좀 봐. 너무 예뻐. 이런 곳에 내가 오다니 꿈만 같네. 저는 그 모습이 너무 사랑스러워서 뒤에서 꼭 안아줬어요. 첫날은 정말 날씨까지 우릴 도와주고 모든 게 완벽했습니다. 해안도로를 드라이브하며 노래를 부르고 유명한 흑돼지 맛집에서 저녁을 먹었죠. 밤에는 호텔 라운지에서 와인을 마시며 미래를 이야기했어요. 여보, 우리 아이는 몇 명이나 낳을까? 여보라니까 기분 이상해. 둘 정도? 아들, 딸 하나씩이면 좋겠어. 아이 이름도 미리 생각해둬야겠다. 난 우리 여보 닮은 딸 낳고 싶어. 그때 아내가 갑자기 눈물을 흘렸습니다. 왜 울어? 이렇게 좋은 날, 응? 너무 행복해서요. 저를 사랑해줘서, 가족이 되어줘서, 저 같은 사람을 선택해줘서. 아이 무슨 소리야. 너랑 결혼하는 내가 복받은 거지. 내가 더 많이 고마워. 그때는 늘 혼자였다가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생각에 감격해서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마지막 인사였던 것 같네요. 신혼여행 둘째 날 저녁이었습니다. 가까운 호텔 근처 해산물 레스토랑에서 저녁을 먹고 있었죠. 분위기 정말 좋다. 매년 결혼기념일마다 우리 여기 오자. 좋아요. 근데 아까부터 계속 뭘 그렇게 확인해? 그냥 날씨 어떤지 보는 거예요. 아내는 음식에는 손도 안 대고 물만 계속 마시더라고요. 그러다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두리번대기 시작했죠. 괜찮아? 자기 상태 많이 안 좋은 것 같은데. 잠깐만, 화장실. 생각보다 오래 걸리자 걱정되기 시작했어요. 10분이 지났습니다. 화장실이 붐비나 싶은 생각으로 기다렸죠. 20분쯤 지났을 때 이상하네. 전화해봐야겠다. 불안해지다가 30분이 되자 더는 못 기다리겠더라고요. 그래서 여자 화장실 앞에서 기다리다 때마침 나오던 분께 부탁했습니다. 죄송한데요. 그 안에 단발머리에 파란 원피스 입은 여자분이 있는지 봐주실 수 있을까요? 제 아내가 들어간 지 30분이 넘었는데 아직도 안 나와서요. 여자 화장실에요? 여기 아무도 없는데요? 식당도 샅샅이 뒤졌지만 아내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증발한 사람처럼 말이죠. 혹시 몸이 안 좋아서 호텔로 먼저 갔나 싶어 전화를 걸었지만 그마저도 꺼져 있었어요. 급하게 계산하고 호텔로 뛰어갔는데 방은 텅 비어 있었고 아내의 짐도 사라진 상태였어요. 프런트에 확인해보니 30분 전쯤 혼자 체크아웃하고 나갔다고 하더군요. 잠시만요. CCTV 한 번만 보여주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로 수진이 혼자 캐리어를 끌고 호텔을 나가는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여보, 수진아, 제발 전화 좀 받아라, 제발. 전 계속 전화를 걸어봤지만 아무런 답이 없었습니다. 도저히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에 당장 경찰서로 달려갔습니다. 아내가 사라졌어요. 신혼여행 중에 갑자기요. 진정하시고 천천히 말씀해 주세요. 혹시 부부싸움 하신 거 아닙니까?
아내분 서울로 가신 거 아니에요? 성인이 자발적으로 나간 거면 실종 아니에요. 이게 24시간을 지켜봐야 저희도. 미치겠네 진짜. 다시 말해줘요. 신혼여행 중에 아내가 사라졌다고요. 경찰이 도와주지 않자 급해진 저는 나와서 혼자 찾기 시작했습니다. 제일 먼저 공항으로 갔습니다. 혹시 일이 생겨 연락도 못하고 서울로 돌아갔을까 싶어서요. 오늘 저녁 서울행 비행기 탑승객 명단에 김수진 있나요? 제 아내예요. 신혼여행 중에 사라졌다고요. 제발 좀 도와주세요. 전 그때부터 새벽까지 미친 사람처럼 제주 시내를 돌아다녔습니다. 24시간 편의점, 카페, 식당, PC방, 심지어 병원 응급실까지 뒤졌어요. 그렇게 일주일이 지나자 경찰도 조금씩 수사에 나서기 시작했어요. 휴대폰 위치 추적을 했는데 신호가 안 잡힌다고 했고 신용카드 사용 내역도 신혼여행 첫날 이후로는 아무것도 없었죠. 은행 계좌를 확인해 보니 결혼 직전에 300만 원 정도가 인출된 게 전부였습니다. 회사에는 아내가 갑자기 아파서 신혼여행을 연장한다고 거짓말을 했어요. 결국 상황을 설명하고 추가 휴가를 얻어냈지만 2주가 지나자 더는 거짓말로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부장님, 사실은 아내가 실종됐습니다. 신혼여행 중에 갑자기 사라졌어요. 경찰도 제대로 안 찾아줘서 저한테 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한 달 동안 제주도를 떠나지 못한 채 전단지까지 만들어 돌렸습니다. 아내를 찾습니다. 김수진 28세 신혼여행 중 실종. 아내의 사진과 제 연락처를 적어 온 동네에 붙였어요. 몇 번 연락이 왔지만 장난 전화가 대부분이었죠. 그리고 밤마다 해안가를 뒤졌습니다. 펜션이나 민박집에도 집요하게 연락을 했고 병원 응급실도 매일 가서 확인했습니다. 최악의 상황을 생각하고 싶진 않았지만 확인은 해야 했으니까요. 다행히 아무 흔적도 없었지만 그게 더 불안했죠. 그때의 심정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가 없네요. 매일 눈을 뜨면 이게 꿈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거든요. 결국 아무 성과 없이 서울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한 달 만에 들어간 신혼집은 지옥 같았어요. 아내의 흔적이 곳곳에 남아 있었거든요. 화장품, 옷장 속 그녀의 옷들, 욕실의 칫솔까지 모든 게 그대로였죠. 마치 아내가 잠깐 외출했다가 곧 돌아올 것처럼요. 회사에 복귀했지만 일이 손에 잡힐 리가 없었습니다. 동료들은 조심스럽게 위로했지만 동정과 의심이 섞여 있음을 느낄 수 있었어요. 이렇게 수근대는 이야기도 제 귀에 들리더군요. 정말 아내가 사라진 거야? 아우 진짜 불쌍하다. 계획하고 버린 거네. 솔직히 그게 말이 되냐? 숨겨놓은 다른 남자 있었던 거지. 그리고 가장 고통스러웠던 건 반대 끝에 제 결혼을 승낙했던 부모님께 이 모든 사실을 털어놓는 거였습니다. 한 달이 지나 처음으로 부모님 댁을 찾아갔습니다. 처음부터 이상하다고 했잖아. 이래서 집안을 보라는 거야. 그런 말 하지 마시라고요. 수진이가 얼마나 착하고 좋은 앤데. 내가 걔 데려왔을 때 고아인 게 싫어서 반대한 줄 알아? 하는 짓 봐라. 그렇게 착한 애가 왜 짐을 다 챙겨서 갔겠니? 계획했다는 거잖아. 저렇게 사람 볼 줄 몰라서. 그러니까 당하지. 그 말에 반박할 수가 없었습니다. 친구들도 비슷했어요. 딱 보면 결혼 사기인 걸 저만 모른다는 이야기를 서슴지 않고 했죠. 하지만 누가 뭐라든 전 알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절 진심으로 사랑했다는 걸. 함께 보낸 시간, 추억, 저를 바라볼 때의 눈빛은 거짓말하지 않았거든요. 주변 사람들이 그럴수록 더 아내를 잊지 못해 매일 밤 문자를 보냈습니다. 여보, 제발 연락 좀 해줘. 어디로 간 거야? 이유라도 알고 싶어. 오늘도 네가 좋아하는 파스타 먹었어. 너 없이 먹으니까 맛없더라. 아무것도 묻지 않을게. 그냥 돌아와줘. 하루에 수십 통씩, 어떤 날은 100통도 넘게 보냈어요. 당연히 답은 없었지만 보내지 않으면 미칠 것 같았거든요.
아내가 사라진 지 6개월 후부터는 정신과 상담도 받기 시작했습니다. 의사는 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이라며 약을 처방해줬지만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약 때문에 몽롱해져서 일상생활을 하는 것도 힘들었고 아내와의 추억마저 흐릿해지는 것 같아 끔찍했죠. 회사 생활도 엉망이 됐어요. 승진은커녕 좌천될 위기에 처했고 동료들과의 관계도 소원해졌죠. 다들 저를 불쌍한 사람 혹은 이상한 사람으로 보는 게 느껴졌거든요. 아이 김대리, 안타까운 일 당한 건 아는데 다음 인사고과 때 좋은 평가 기대하지 마. 딱 해서 자네 사정 많이 봐준 거야. 아내 없는 삶에서 성공도 미래도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여전히 어디선가 아내는 절 기다리고 있을 것 같다는 생각밖에 안 들었죠. 그때부터 포기하지 않고 주말마다 전국을 돌아다녔습니다.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정말 안 가본 곳이 없었어요. 자세히 좀 봐주세요. 제 아내인데 작년에 실종됐어요. 5년이 지났을 때 한번 큰 희망을 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우연히 아내 옛 회사 동료를 길에서 만나게 됐죠. 어머, 수진 씨 남편분이시죠? 아직도 찾으러 다니신다는 이야긴 들었어요. 살도 많이 빠지셨네요. 힘드시죠? 그분은 옛날과 달라진 제 모습을 보며 측은한 표정을 짓더군요. 근데 제가 말씀 못 드린 게 하나 있어요. 네? 그게 뭔데요?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될진 모르겠는데 수진 씨가 그때 회사에서 가끔 이상했어요. 혼자 화장실에서 울고 누군가와 통화하면서 겁에 질려 있었거든요. 누가 자꾸 찾아오는 것 같던데 가족인 것 같았어요. 수진 씨가 절대 말하지 말라고 신신당부했었더라고요. 특히 남편한텐 절대로. 그래서 말 못했어요. 죄송해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아내와 쌍둥이 동생 사이에 뭔가 큰 비밀이 있다는 걸. 그리고 아내가 자란 부산의 한 고아원을 수소문 끝에 찾아갔습니다. 70대 노 원장님은 한숨을 쉬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 아이들 참 안타까운 케이스였어요. 특히 동생 수연이가 너무... 왜요? 언니를 너무 심하게 괴롭혔어요. 질투가 너무 심해서. 수진이가 뭘 하든 망가뜨리고 심지어 입양 기회까지 방해했죠. 동생이 어린데 참 독한 데가 있었어요. 입양 기회를요? 네. 한 부부가 수진이만 입양하려고 했는데 수연이가 언니 가면 난 죽을 거야 라고 그 어린애가 협박까지 해서 막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그 부부도 포기했죠. 수진이가 동생 때문에 많이 힘들어했는데 생각할수록 참 가여운 애예요. 충격적이었습니다. 아내가 동생을 두려워했던 이유, 결혼식에도 절대 부르지 않았다던 그 말이 이제야 이해가 됐어요. 그리고 그해 연말 아내의 옛 휴대폰에서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집 정리를 하다 아내가 쓰던 예전 휴대폰을 발견했는데 배터리를 넣고 켜보니 삭제된 문자 메시지들이 복구됐어요. 대부분 동생 수연이와 주고받은 것들이었는데 내용이 충격적이었습니다. 언니만 행복하면 돼? 나는? 평생 언니 때문에 빚도 못 보고 살았잖아. 책임져야지. 마지막 문자는 결혼식 전날 밤에 온 것이었어요. 마지막 경고야. 도망쳐. 안 그럼 그 남자도 위험해. 나 한다면 하는 거 알지? 그리고 그날 이후 저는 아내에게 가는 길이 보이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고아원을 다녀온 뒤로 아내와 동생만 찾으면 실마리가 풀릴 것 같았거든요. 모든 것은 두 사람 관계에서 비롯된 일이 아닐까 싶었어요. 10년을 바라보고 있던 때 마지막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사설 탐정을 고용했습니다. 비용이 만만치 않았지만 더는 혼자 찾는데 한계를 느꼈거든요. 의뢰인님, 김수진 씨와 김수현 씨 두 사람의 주민등록이 모두 살아있어요. 네? 그게 무슨 뜻이죠? 그럼 아직 쌍둥이 자매가 맞는데 둘 다 실존 인물이고 현재 생존에 있다는 겁니다. 그럼 수진이가 살아있다는 거네요? 아내가 살아있다는 증거만으로도 저는 숨통이 트이는 기분이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점이 하나 있어요. 김수현 씨의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보면 최근 몇 년간 전남 지역에서만 사용됐는데 같은 시기에 김수진 씨 명의로도 병원 진료 기록이 있다는 겁니다. 서울에서요.
카드 사용 내역 하나를 들고 전라도의 작은 섬이며 마을까지 뒤지고 다니다 보니 시간이 무섭게도 흘러있더라고요. 13년이라는 세월이 어느새 저도 흰머리에 보잘것없는 아저씨를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퇴근 후 편의점에서 산 김밥으로 대충 저녁을 때우고 있었죠. TV에서는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었는데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061로 시작하는 전남 지역 번호였죠. 저기 혹시 인터넷에 실종자 찾는 글 올리신 분 맞으세요? 잠시만요. 수많은 거짓 제보에 시달렸지만 이번엔 뭔가 달랐어요. 목소리가 진지했거든요. 네, 맞습니다. 맞아요. 누구시죠? 저는 전남 구례 산골마을에 사는 박순자라고 해요. 70 넘은 노인인데 나 그래도 정신은 아직 말짱해요. 장난 전하는 거 아니니까 내 말 잘 들어봐요. 우리 마을에 이상한 여자가 하나 있는데.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10년, 15년쯤 갑자기 여기로 아무 연고도 없는데 이사와서 혼자 살고 있어. 밭농사 좀 짓고 닭 몇 마리 키우면서. 근데 마을 사람들하고는 전혀 왕래가 없어. 저기 그 사람 인상창이가 어떻게 생겼나요? 키가 작고 동그란 얼굴에 보조개도 있고 나이는 40대 초반쯤. 얼굴은 차마니 예쁘장하게 생겼지.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 손자가 인터넷 잘하는데 실종자 찾는 글이 있다는 거야. 사진 보니까 그 여자랑 똑같이 생겼더라고. 판박이야 아주.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하지만 너무 많이 속아서 조심스러웠죠. 근데 좀 이상한 게 있어요. 우리 동네에선 뭐 무당이니 정신이 이상하니 소문이 흉흉하긴 해. 그 여자가 매일 새벽에 집 뒤 창고에 가서 한두 시간씩 있다 나오는데 뭐 본 사람들 말로는 거기서 누구랑 얘기하는 소리가 들린다나? 소름이 돋았습니다. 할머니, 그 마을이 정확히 어딘가요? 구례에서도 한참 들어가야 나와. 버스도 하루에 2번밖에 안 와요. 불러드릴게. 주소를 받아 적으면서 손이 떨렸습니다. 진짜 단서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에요. 전화를 끊고도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은 한숨도 못 잤습니다. 기다려온 순간이 드디어 온 것 같았거든요. 다음 날 아침 일찍 구례로 향하는 버스에 몸을 실었습니다. 구례에서 시외버스를 타고 1시간, 거기서 다시 마을버스로 갈아타고 40분을 더 들어갔습니다. 할머니가 말한 대로 정말 깊은 산골이더군요. 버스에서 내리니 작은 마을이 나타났는데 집이 20채도 안 되는 곳이었죠. 마을 입구 정자에 앉아 계신 할아버지께 앞서 들은 정보를 모아 묻자 바로 알려주더라고요. 그 이상한 여자 15년 동안 아무도 안 찾아왔는데 저기 빨간 지붕 보이지? 거기야. 산길을 10분쯤 올라가니 낡은 농가가 하나 보였습니다. 마당엔 닭 몇 마리가 돌아다니고 있었고 빨랫줄엔 여자 옷들이 걸려 있었죠. 집은 생각보다 커 보였는데 뒷편에 창고 건물도 있었어요. 그때 집 뒤편에서 누군가 나타났습니다.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제 아내가 그곳에 있었어요. 머리는 전보다 더 길었고 얼굴엔 주름도 생겼지만 분명 제 아내였습니다. 수진아!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녀도 깜짝 놀라며 돌아봤어요. 우리 둘이 눈이 마주친 순간 전 그녀 눈에서 공포를 봤죠. 기쁨도 그리움도 아닌 그야말로 봐선 안 될 걸 본 사람의 공포였습니다. 누구세요? 여기 어떻게 오셨어요? 그녀가 뒷걸음질 치더니 가까이 다가가려 하자 소리쳤습니다. 오지 마세요. 전 수진이 아니에요. 수연이에요. 김수연. 그 말에 멈춰섰어요. 수연? 쌍둥이 동생 이름이었죠. 이렇게 똑같은데 수진이랑... 아니에요. 전 수진 언니 동생이에요. 쌍둥이 동생 수연이라고요. 그럼 수진이는요? 그 사람 지금 어디 있어요? 그녀는 대답 대신 집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문을 쾅 닫는 소리가 들렸죠. 전 멍하니 서 있다가 문을 두드렸어요. 수진아, 아니 수연씨, 잠깐만 얘기 좀 해요, 제발. 한참을 두드린 끝에 그녀가 문을 열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손은 떨고 있었죠. 정말 언니 남편이세요? 네, 맞아요. 14년 전에 신혼여행 중에 헤어진...
들어오세요. 할 얘기 있어요. 낡은 부엌에 앉아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더욱 아내와 똑같았죠. 하지만 차를 마시는 모습, 앉은 자세, 말투 보다 보니 모든 게 달랐죠. 왜요? 언니랑 너무 똑같이 생겼죠? 일란성 쌍둥이 처음 보면 다들 신기해해요. 이렇게 봐선 정말 모르겠긴 하네요. 아까는 미안했어요. 혹시 지금 수진이는 어디 있어요? 몰라요. 15년 전엔 잠깐 왔다 갔어요. 저도 그 뒤론 소식 몰라요. 제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보자 그녀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갑자기 연락도 없던 언니가 여기까지 찾아왔더라고요. 그것도 울면서요. 울면서요? 왜? 신혼여행 중에 와버렸다고 했어요. 제주도에서 남편 몰래 도망쳐왔다고. 도망? 왜 도망을 쳐요? 그건 언니가 자세히 말 안 했어요. 그냥 며칠만 숨겨달라고 부탁했죠. 말이 안 됐습니다. 아내가 저를 피해 도망칠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일주일 정도 있다 떠났어요. 남편한테 돌아가야 한다면서. 그래서 잘 간 줄 알았는데. 그럼 왜 안 돌아온 건데요? 연락 한 번 없었어요. 갑자기 사라진 후로. 그건 저도 모르죠. 그 후로 연락이 끊겼거든요. 언니랑 완전 남남처럼 살았어요. 그러니까 결혼식에도 초대를 안 했겠죠? 형부란 사람 소개도 안 해주고. 그 말을 할 땐 날카로운 느낌이었죠. 그녀는 찻잔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사실 어릴 때부터 언니랑 사이가 안 좋았어요. 고아원에서도 늘 비교만 당했죠. 언니는 착하고 공부도 잘했는데 전 그렇지 못했거든요. 언니하고만 있으면 항상 제 인생이 2등이 되는 것 같았어요. 근데 2명 중에 2등이면 꼴찌잖아요. 짜증나게. 수진이가 동생 얘기할 땐 그렇게 말 안 하던데요. 저한테 잘 풀고 싶다고. 언닌 늘 그래요. 자기가 피해자인 것처럼 굴죠. 하지만 진실은 달라요. 그녀의 목소리에 오래된 원망이 묻어났습니다. 언니가 여기 있을 때 뭐라고 했어요? 혹시 저에 대한 이야기라도. 형부가 정말 좋은 사람이라고는 했어요. 너무 좋아서 자기가 미안하다나? 모르겠어요. 계속 나 같은 사람한텐 과분하다고 중얼거렸어요. 그리고 자기하고는 잘 안 맞는 것 같다고는 했어요. 언니가 열등감이 좀 많거든요, 원래. 이상한 말이었죠. 그렇게 행복하다고 웃던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할 리가 없었어요. 멀리까지 간 김에 며칠 동안 그녀를 설득해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계속 관찰하면서 이상한 점들을 발견해내야 했으니까요. 창고에도 접근이 필요했죠. 그리고 어린 시절 이야기를 할 때마다 묘하게 사실을 비틀어 말하더군요. 언니가 어릴 때부터 절 괴롭혔어요. 머리도 막 당기고 제가 뭘 하든 시기하고 방해했죠. 뭐? 고아원 원장님은 네가 수진이를... 원장님이 뭘 알겠어요. 언니는 남들 앞에선 천사였으니까. 뒤에선 달랐다고요. 전 믿지 않았습니다. 내가 아는 아내는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니었으니까요. 언니 때문에 입양도 못 갔어요. 제가 먼저 입양 갈 뻔했는데 언니가 그 집에 가게 됐을 때 저에 대해서 거짓말했거든요. 거짓말하지 마. 원장님은 분명히... 네, 그럼 믿고 싶은 대로 믿으세요. 어차피 언닌 여기 없으니까. 그녀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그때 밖에서 닭 울음소리가 크게 들렸고 그녀가 벌떡 일어났죠. 닭 모이 줄 시간이에요. 저기 앉아 있으세요. 그녀가 나간 사이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있었어요. 벽에 걸린 달력에 X 표시가 빼곡했는데 특정 날짜에만 빨간 동그라미가 쳐져 있었죠. 10월 3일, 우리의 결혼 기념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서랍을 열어보니 충격적인 게 있었어요. 아내가 끼던 반지가 있었습니다. 결혼 전에 제가 선물한 것이었죠. 그리고 그 밑에는 낡은 편지 봉투가 있었는데 제가 연애 때부터 아내에게 쓴 편지들이었습니다. 그때 그녀가 돌아왔죠. 뭐 하세요? 남의 집에서 뭘 보는 거냐고요? 아무거나 만지지 말랬잖아요. 이 반지 수진이 거 아니에요? 언니가 두고 갔어요. 결혼 전에 내가 준 걸 여기에 왜 두고 가요? 이 편지들까지. 그것도 다 두고 갔다니까요. 저도 버리기 못해서 둔 거예요. 하지만 그녀의 표정은 당황한 게 역력했죠. 수연씨, 뭔가 숨기고 있죠?
수진이가 정말 떠난 게 맞아요? 도망쳐온 거 맞냐고요? 네, 몇 번을 말해요. 언니 떠났어요. 그럼 왜 이렇게 소중한 것들을 다 두고 갔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건 언니한테 물어보세요. 그녀가 소리치며 밖으로 뛰어나갔습니다. 전 확신했죠. 이 여자가 뭔가 숨기고 있다고. 그때부터는 마을로 내려가 사람들에게 쌍둥이 동생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연락을 해준 어르신께 인사도 드렸어요. 저 산 중턱에 사는 여자 아시죠? 혹시 다른 사람이랑 같이 온 거 본 적 있으세요? 아니요, 혼자 왔어요. 근데 이상한 게. 뭐가 이상한데요? 처음 왔을 땐 성격이 밝았는데 갑자기 어느 날부턴가 사람들 피하기 시작하더라고. 그 집 앞에 가면 성질을 내질 않나. 우린 무서워서 근처에 가지도 않아. 더 충격적인 건 옆집 아주머니의 증언이었습니다. 가끔 새벽에 비명소리 같은 게 들려, 그 집에서. 비명소리요? 글쎄, 한 10년 전부터 처음엔 자주 들렸는데 그 여자 목소리인데 둘이 싸우는 것 같기도 하고. 그때부터 우리 동네에서 무당 아니냐, 미친 사람 아니냐 소리가 돌기 시작한 거야. 마을 이장님도 만났는데 그분 말씀이 더 의미심장했습니다. 그 집은 원래 폐가였어. 10년 넘게 비어있던 집인데 그 여자가 헐값에 샀죠. 폐가요? 이상한 게 창고는 새로 지었어요. 집보다 더 튼튼하게. 창고를요? 뭘 보관하려고 그렇게 튼튼하게 지었는지. 농사 짓는 사람도 아니면서 무슨. 문도 이중으로 아주 단단하게도 해놨더라고요. 생각해보니 전화로 제보한 할머니도 그 창고 이야기를 했던 게 스쳤습니다. 저는 일주일 동안 그 마을에 머물며 수연이를 관찰했습니다. 민박집 주인에게 부탁해서 방도 하나 얻었죠. 계속 관찰하니 얻는 게 있었어요. 그 여자가 움직이는 패턴이 보였거든요. 그녀는 새벽 3시마다 일어나 창고로 갔습니다. 꼭 한두 시간씩 있다가 나왔죠. 낮에는 밭일을 하거나 집안일을 했는데 가끔 그 앞에서 중얼대며 혼잣말을 할 때가 있었는데 분명 누군가 안에 있는 것 같았죠. 민박집 주인 아주머니와 말을 트기 시작하면서 자세한 내용을 더 물었어요. 이 마을에 온 게 정확히 언제였어요? 기억하세요? 그때가 2009년? 우리 막내가 대학 들어간 해라서 기억이 나네. 혹시 6월 며칠쯤이었는지도 기억하세요? 글쎄 15일쯤이었나? 그래, 장마 시작되기 직전이었으니까. 6월 15일. 제 손이 떨렸습니다. 아내가 사라진 날이 6월 14일이었거든요. 그리고 며칠 더 지켜보니 그녀가 아내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라는 게 확실해졌습니다. 마을 장터에 같이 간 날이었어요. 길에서 구걸하는 할머니를 봤는데 저리 가! 어디 더러운 손에 갖다 대! 게으르게 사는 게 무슨 자랑이라고 재수없게. 항상 어려운 사람을 돕는 착한 성품의 아내라면 절대 하지 않을 말이었죠. 정말 껍데기만 같을 뿐 속은 아예 다른 사람이었어요. 어느 날 오후 수연이가 갑자기 절 집으로 초대하더군요. 매일 민박집에서 라면만 먹는 게 걱정된다고 하면서요. 찜찜하긴 했지만 마지못해 수락했죠. 그래도 이 기회에 정보를 더 얻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서였습니다. 그런데 집에 가보니 평소와 다른 옷을 입고 있었어요. 블라우스에 치마, 그리고 곱게 화장까지 했더군요. 저녁상은 정말 푸짐했어요. 그런데 전 체할 것 같은 기분이 들더라고요. 형부, 이것도 드셔보세요. 제가 오랜만에 솜씨발이 해봤어요. 식사를 하는 내내 아내의 자리를 대신하려는 듯한 행동을 했습니다. 제가 알아서 먹을게요. 이러지 않아도 돼요. 그동안 많이 외로우셨죠? 이런 거 해주는 사람도 없고 얼마나 힘드셨을까. 저도 알아요, 그 외로움. 그러더니 제 옆으로 가까이 자리를 옮겼습니다. 형부, 언니랑 저 얼굴 똑같잖아요. 이렇게 보고 있으면 구분도 안 되죠? 네? 지금 무슨 말을... 언니가 그렇게 그리우면 저를 언니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전 화들짝 놀라 뒤로 물러났습니다. 수연씨! 아니 처제! 그게 지금 무슨 소리야? 14년이에요. 언니는 안 돌아와요. 이제 그만 인정하세요, 형부도.
대신 제가 형부 옆에 평생 있을게요. 언니보다 더 잘할 수 있어요. 저랑 이렇게 지내는 거 나쁘지 않았잖아요. 전 손을 뿌리치고 일어났습니다. 미쳤어요? 당신이 누군진 모르겠지만 착각하지 마. 난 내 아내 찾으러 온 거라고. 그녀의 눈빛이 이상하게 번들거렸습니다. 집착과 욕망이 뒤섞인 무서운 눈이었죠. 언니는 형부를 버렸어요. 하지만 난 아니에요. 난 절대 형부 떠나지 않을 거예요. 언니처럼 만들어줄게요. 아니, 언니보다 더 나은 아내가 되어줄게요. 전 경악했습니다. 그리고 수연이가 갑자기 울기 시작했습니다. 알아요. 내가 언니만큼 착하지도 잘하는 것도 없다는 거. 하지만 얼굴은 똑같잖아요. 언니 대신해줄게요. 뭐든지 원하는 거 다 해줄게요. 저 보면서 그리워해도 돼요. 그러니까 제 옆에 계속. 전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왔습니다. 더 이상 들을 수 없었거든요. 밖으로 나오면서 확신했죠. 저 여잔 단순히 아내를 질투한 게 아니라 아내의 삶 자체를 탐낸 거구나. 어떻게든 좀 더 관계가 편해지면 창고에 들어가 볼 생각이었는데 더는 시간이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날 밤 전 결심했습니다. 그녀가 잠든 사이 몰래 집에 들어가기로요. 새벽 1시 조용히 집으로 다가갔습니다. 다행히 문은 잠겨있지 않았어요. 시골이라 그런지 방범이 허술했죠. 거실을 지나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녀는 깊이 잠들어 있었어요. 조심스럽게 장롱을 열었죠. 그리고 그 안에서 충격적인 것들을 발견했습니다. 우리 결혼 사진이었어요. 그것도 여러 장. 신혼여행 사진들도 있었고, 그리고 아내가 갖고 다니던 화장품이며 짐도 그 안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걸 본 순간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떨리는 손을 부여잡으며 그 안을 더 살펴보려던 순간 뭐 하는 거예요? 서로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공포와 분노가 동시에 보였죠. 이게 다 뭐예요? 수진이 지금 어디 있어요? 말해요. 나가요. 당장 나가요. 내 집에서. 수진이 지금 여기 있는 거 맞지? 당신이 어떻게 이 사람 일기장까지 갖고 있어? 말해! 그녀가 미친 듯이 소리쳤습니다. 아니라고. 언니 없다고. 죽었는지 살았는지 나도 모른다잖아. 하지만 전 믿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그녀는 저를 극도로 경계했습니다. 하지만 전 포기할 수 없었죠. 그리고 드디어 저에게 기회가 왔습니다. 새벽 3시 그녀가 평소처럼 창고로 향했죠. 이번엔 뭔가 들고 갔는데 음식 같았어요. 그 뒤를 조심스럽게 따라갔습니다. 창고는 집에서 50m쯤 떨어진 곳에 있었는데 듣던 대로 정말 튼튼해 보였어요. 철문에 자물쇠가 2개나 걸려 있었죠. 익숙하게 자물쇠를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닫히기 전에 안을 힐끗 봤는데 어둠 속에서 뭔가 움직이는 게 보였어요. 분명히 그건 사람의 형체 같았습니다. 밥 가져왔으니까 먹어 빨리. 살고 싶으면 뭐든 쳐 먹으라고 그냥. 대답은 없었습니다. 그녀만 혼자 계속 말했죠. 지겹다 진짜. 이제 그만해도 되잖아. 응? 왜 사람들은 너를 못 잊어서 저러는 거야? 이상하잖아. 난 이렇게 여기 오래 살아도 찾아오는 사람 한 명 없는데 너나 나나 똑같은 코하고 똑같은 얼굴에. 이러니까 널 싫어할 수밖에 없지. 그리고 서러운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언니 혼자 모든 걸 가졌잖아. 사랑도 행복도. 나한텐 아무것도 없었는데. 순간 발을 잘못 디뎌 나뭇가지를 밟았습니다. 딱 하는 소리에 그녀가 밖으로 나왔죠. 누구야? 누구냐고! 전 숨을 죽이고 나무 뒤로 숨었습니다. 다행히 그녀는 저를 발견하지 못했어요. 그녀가 다시 창고로 들어갔습니다. 30분쯤 지나서 나왔는데 빈 그릇을 들고 있었죠. 다음 날, 전 사설 탐정에게 다급히 전화를 걸었습니다. 창고 사진 좀 찍어주세요. 그리고 이 여자가 없을 때 안을 확인해야 해요. 위험할 수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시는 게 아직 확실하지 않아요. 일단 확인부터 하고 싶어요. 한 번 더 도와주세요. 네? 사흘 후 탐정이 보낸 사진을 받았습니다. 멀리서 찍은 사진이었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게 있었어요.
창고 작은 창문 너머로 흰옷을 입은 사람의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찍힌 사진 한 장, 창고 뒤편 바닥에 놓인 빈 그릇들. 이제 확신했습니다. 그 창고 안에 누군가 있다. 그리고 어쩌면 그게 아내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요. 그리고 탐정이 마지막으로 보낸 메시지가 있었어요. 오늘 밤 그 여자가 읍내병원에 간답니다. 정기검진이라고 하네요. 2-3시간은 걸릴 겁니다. 그때를 노리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밤이 기회였습니다. 그토록 그리워하던 아내를 만날지도 모르는 날이었죠. 밤 9시, 저는 준비한 도구들을 들고 조심스럽게 창고로 향했습니다. 달빛도 없는 캄캄한 밤이었죠. 손전등은 최대한 아껴가며 길을 찾았어요. 발걸음 하나하나가 천근만근이었습니다. 창고 앞에 도착하니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10년이 넘게 찾아 헤맨 아내가 정말 이 안에 있을지, 또 다른 실망이 기다리고 있을까 손이 떨려 볼트 커터를 제대로 잡기도 힘들었죠. 자물쇠는 2개였는데 하나는 일반 자물쇠고 다른 하나는 번호 자물쇠였습니다. 볼트 커터로 일반 자물쇠를 끊는 데만도 10분이 걸렸어요. 힘이 제대로 들어가지 않았거든요. 찰컥! 드디어 단단한 줄이 끊어졌습니다. 하지만 번호 자물쇠가 문제였죠. 그때 문득 생각났습니다. 수연이 달력에 표시해둔 우리 결혼기념일. 혹시나 해서 1003을 눌렀는데 역시나 처음부터 맞진 않았어요. 그리고 다시 온 신경을 집중하며 생각해봤죠. 아내의 생일 0415. 제 생일까지 다 넣어서 시도해봤지만 역시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떠올랐어요. 아내가 사라진 날 0614. 딸깍하는 소리와 동시에 자물쇠가 열렸습니다.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왜 하필 이 날짜일지 열고 나서도 의문이 남아있었습니다. 사실 번호 자물쇠가 열린 건 우연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수연이는 어쩌면 누군가 이 문을 열기를 바랬을지도 모르죠. 죄책감에 시달리면서도 도저히 자기 스스로는 끝낼 수 없었던 일일까 싶었습니다. 저는 철문을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끼익 소리가 생각보다 크게 났어요. 잠시 멈춰서 주변을 살폈지만 다행히 아무도 없었죠. 손전등을 비추니 농기구 보관용 창고라고 하기엔 너무 잘 만들어져 있었어요. 그리고 창고 안쪽에 또 다른 문이 있었어요. 철문이 아닌 나무 문이었는데 밖에서 잠글 수 있게 커다란 빗장이 걸려 있었죠. 문 앞엔 빈 그릇들이 여러 개 놓여 있었고 물통도 보였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최근에 사용한 흔적이 역력했거든요. 수진아? 작은 목소리로 불렀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다시 한번 좀 더 크게 불렀어요. 수진아, 나야. 지훈이야, 대답해. 너 여기 있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빗장을 들어 올리는데 손이 너무 떨려서 몇 번이나 놓쳤어요. 겨우 빗장을 열고 문을 밀었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비춘 건 좁고 어두운 방이었습니다. 아니, 방이라기보다는 감옥이었죠. 벽은 차가운 시멘트로 되어 있었고 천장 가까이에 작은 창문 하나만 있었어요.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처음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구석에서 뭔가 움직이는 게 보였습니다. 수진아! 수진아! 그 사람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긴 머리가 얼굴을 가리고 있었지만 손정든 불빛에 드러난 얼굴이 보였죠. 지훈 오빠? 15년 만에 듣는 아내의 목소리였습니다. 너무 쉬고 갈라진 목소리라 처음엔 알아듣기 힘들었어요. 하지만 분명 제 아내 수진이었습니다. 전 그 자리에 그대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서 주저앉았어요. 그리고 어둠 속에서도 느껴지는 아내의 몰골에 눈물이 폭포처럼 쏟아졌죠. 수진아, 정말 너야? 살아있었구나, 살아있었어. 어떻게 여기에... 아내의 모습은 차마 말로 표현하기 힘들었습니다. 한때 53kg였던 아내는 이제 30kg도 안 되어 보였어요. 뼈에 가죽만 붙어있는 수준이었죠. 헝클어진 머리는 허리까지 내려왔고 얼굴은 해골처럼 패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보다 더 마음 아픈 건 그녀의 눈이었어요.
한때 생기와 희망으로 가득했던 그 눈이 이제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동생에게 묶여보낸 15년이란 세월이 그녀에게서 모든 걸 앗아간 것 같았죠. 아내는 떨리는 손을 뻗어 허공을 더듬었습니다. 마치 제가 환상인지 확인하려는 것처럼요. 정말 오빠가 나 데리러 온 거야? 꿈 아니지? 전 기어가서 그녀를 안았습니다. 너무 가벼웠어요. 뼈만 남은 몸이 제품에 안겼을 때 전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미안해. 더 빨리 찾았어야 했는데 내가 너무 오래 걸렸어. 아내도 함께 울고 있었어요. 포기했었어. 이제 아무도 안 올 줄 알았는데 매일 기도했어. 죽기 전에 당신 얼굴 한 번만 더 보게 해달라고. 우리 남편 내가 인사도 못하고 와서. 아내의 손목과 발목엔 쇠사슬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오랫동안 묶여있었던 흔적이었죠. 피부는 창백하다 못해 투명해 보였고 온몸에 상처와 멍자국이 가득했어요. 여보, 이제 나가자. 나 왔으니까 됐어. 병원부터 가야 해. 당장 나가자. 아내를 부축해서 일으키려 했지만 그녀는 제대로 서지도 못했습니다. 이 안에서 몇 걸음 제대로 걸어보지도 못했으니 근육이 다 빠진 거였죠. 못 걷겠어. 다리가 하나도 안 움직여. 전 아내를 안아들었습니다. 너무 가벼워서 더 마음이 아팠어요. 5살 아이보다도 가벼웠으니까요. 창고를 나와 집으로 향하면서도 아내는 계속 두려워했습니다. 수연이가 올 거야. 또 잡힐 거야. 무슨 짓 할지 몰라. 괜찮아. 수연이 병원 갔어. 절대 안 잡혀. 내가 지킬게. 집에 들어가 불을 켜자 아내의 상태가 더욱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누군가의 증오 때문에 고생한 세월이 그녀에게 얼마나 잔인했는지 적나라하게 보였죠. 하지만 그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여전히 제 아내였습니다. 그 선한 눈빛, 작은 손짓 하나하나가 제가 기억하는 아내였죠. 물을 가져다 주니 떨리는 손으로 받아 마셨습니다. 한 모금 마시고는 기침을 했어요. 천천히 마셔. 시간 많으니까. 수연이 오빠랑 만나면 안 돼. 오빠까지 나 때문에 얼른 가. 또 눈물이 났어요. 그 와중에도 저부터 걱정하는 모습이 여전했으니까요. 근데 어떻게 날 찾은 거야? 포기한 적 없어. 단 하루도 매일 너만 찾아다녔어. 너 만나려고 안 가본 데가 없다 정말. 그래도 이렇게 만났으니까 됐어. 네가 나 기다리고 있을 줄 알았거든. 그렇게 떠날 사람 아니라는 거 난 믿었어. 아내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절 봤습니다. 지금까지 날 찾아다녔다고? 계속? 당연하지. 넌 내 아내잖아. 죽을 때까지 찾을 생각이었어. 그때서야 아내의 텅 빈 눈에 무언가 빛이 돌아왔습니다. 희망이었을까요? 안도였을까요? 고마워. 포기하지 않아줘서. 난 매일 미안했어. 말없이 떠나서. 아내는 조금씩 그날의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대학 때 사귄 선배가 있었어. 좋은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연락이 끊겼어.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선배 회사에 이상한 소문을 퍼뜨렸대. 결국 선배는 회사를 그만두고 지방으로 내려갔어. 그때부터 무서워졌어. 수연이가 진짜로 무슨 짓이든 할 수 있구나. 아내가 몸을 떨었어요. 그 기억이 여전히 고통스러운 모양이었죠. 아내의 고백은 계속됐습니다. 15년 동안 쌓인 이야기들이 본물처럼 터져나왔죠. 결혼 준비하면서 수연이가 더 이상해졌어. 언니만 행복할 순 없어. 나도 책임져야지. 이런 말을 하고 결혼식 날 아침에 사진을 보냈어. 당신이 출근하는 모습, 부모님 댁 다 찍어놨더라고. 지금 포기하고 나오지 않으면 자기가 무슨 짓 할지 모르겠다고.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때 아내가 그렇게 불안해했던 이유가 이거였구나. 신혼여행 때도 계속 문자가 왔어. 잘 놀고 있네. 넌 웃고 있구나. 아기 낳을 생각 마. 난 당신하고 너무 행복한 미래를 그리고 있는데 수연이 문자를 보면 절대 그럴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정말로 무서웠어. 수연이는 진짜로 할 애거든. 어릴 때도. 아내가 말을 멈췄습니다. 너무 끔찍한 기억인 모양이었어요.
고아원에서 고양이를 키웠는데 내가 그 고양이 정말 예뻐했거든. 근데 어느 날 죽어 있었어. 수연이가 웃으면서 말하더라고. 이제 언닌 나만 봐야지 하면서. 끔찍했습니다. 그런 동생과 평생을 함께 해야 했던 아내의 고통이 어땠을지 상상이 안 됐죠. 여기 와서 처음엔 잘해줬어. 같이 살자고, 여기서 조용히 지내자고. 나도 그게 최선이라고 생각했어. 당신은 안전하고 수연이도 만족하면 무슨 일은 안 생길 것 같아서. 그때가 떠오르는지 울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 뒤에 그러는 거야. 날 용서할 수가 없다고. 자기 버리고 혼자 좋은 사람 만나서 떠날 생각한 게 용서가 안 된대. 그러면서 이 창고에 가두기 시작한 거야. 언니가 행복했던 만큼 여기 있어라면서. 15년. 수연이는 정말로 그 약속을 지킨 거였어요. 미친 짓이었죠. 아내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갑자기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떻게 찾은 거야? 언니가 왜 나와 있어? 우리를 보자 그녀의 얼굴이 일순간 굳어졌다가 이내 무서운 표정으로 변했습니다. 수연이의 눈은 이미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죄책감과 광기가 한꺼번에 폭발하는 것 같았죠. 수연씨, 이게 뭔 짓이에요? 15년 동안 언니를 가둬놓고? 언니가 먼저 날 버렸어! 혼자만 행복하려고 날 두고 떠났잖아! 지만 살겠다고! 수연이는 이성을 잃고 뛰어다니더니 공고함을 뒤졌습니다. 손에 잡히는 위험한 물건 뭐라도 들고 같이 죽자는 신용을 또 하더라고요. 전 아내를 소파 뒤로 밀어넣고 수연과 대치했습니다. 진정해요. 내려놔요. 여기서 더 가면 정말 큰일 나요. 큰일? 이미 다 끝났어. 내 인생도! 그래, 차라리 이렇게 된 거 셋이 여기서 다 죽자! 그때 제가 미리 켜둔 핸드폰 녹음 앱이 모든 걸 녹음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경찰에 신고했어요. 당신이 하는 말도 다 녹음되어 있어. 감금, 납치, 협박, 최소 20년은 나올 거야. 당신이 한 짓 법이 알려줄 거라고. 수연이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망치를 든 손이 점점 더 심하게 떨렸죠. 언니만 없었으면, 너만 아니었으면. 전 아내를 끝까지 보호하며 수연이의 손목을 잡았어요. 힘든 몸싸움이었지만 수연이도 긴 세월의 죄책감에 몸도 마음도 지쳐 있었는지 생각보다 쉽게 제압했습니다. 바닥에 망치가 떨어졌고 수연이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부짖었어요. 왜 나만 불행해야 해? 왜 언니만 사랑받는 거야? 왜 난 아무도 안 봐주는 거야? 그때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제가 신고해둔 경찰이 도착한 거였죠. 경찰이 들어왔을 때 수연이는 이미 모든 걸 포기한 표정이었어요. 언니가 먼저 버렸어. 난 피해자라고. 봐! 지금도 아무도 날 사랑하지 않잖아. 아내는 곧바로 병원으로 후송됐습니다. 응급실에서 상태를 본 의료진도 충격을 받았죠. 대체 어디서 어떻게 사신 거예요? 이분 기적적으로 살아있는 거예요. 영양실조, 근육 위축, 비타민 결핍, 심리적 트라우마는 말할 것도 없고요. 하지만 아내는 강했습니다. 육체는 망가졌지만 정신력은 여전했어요. 살아야겠다는 생각밖에 없었어. 언젠가 당신이 찾아올 수도 있겠다 싶었거든. 수연이의 집을 조사한 경찰은 더 많은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아내의 신분증으로 만든 각종 서류들, 15년 동안의 일기, 그리고 충격적이게도 저와 아내의 결혼 비디오까지 있었어요. 그걸 보며 마치 아내가 된 것처럼 느꼈던 거죠. 저는 도저히 이 일을 동생이라고, 가족이라고 덮을 수가 없었어요. 재판이 시작되고 검찰은 이 사건을 단순한 감금이 아닌 인격살인이라고 말하더군요. 피해자의 자유뿐 아니라 인생 자체를 빼앗았습니다. 이는 살인보다 더 잔인한 범죄입니다. 수연이의 변호인은 정신질환을 이유로 감형을 주장했지만 15년 동안의 계획적 범행이 인정되면서 그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죠. 법정에서 아내는 휠체어에 앉아 마이크를 잡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동생을 원망하지 않고 살 겁니다. 하지만 용서할 수도 없어요. 15년. 저에게서 모든 것을 뺏은 그 시간을
돌려받을 수 없으니까요. 결국 수연이는 특수감금, 협박, 상해 등으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선고가 내려지자 수연이는 법정에서 발버둥을 치면서도 끝까지 아내 탓만 하고 있더라고요. 언니가 날 버렸잖아! 그럼 내가 피해자지, 내가 왜! 하지만 아내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그 악연에 매달리지 않기로 한 거죠. 지금 우리는 경기도의 작은 도시에서 평범한 일상을 찾아가고 있어요. 처음 1년은 아내가 밖에 나가는 것조차 두려워했는데 요즘은 하루도 빠짐없이 산책을 함께 다니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도 중년이라는 나이에 접어들어 그때의 풋풋함은 없지만 이 나이에 신혼처럼 알콩달콩하게 사는 것도 큰 행운인 것 같아요. 남은 인생은 이런 평범한 행복들로 가득 채워줄 겁니다. 그럼 오늘도 사연을 함께 해주신 모든 분의 건강과 안녕을 빌며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